10년 6개월 만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습니다. 12시간 동안 계속된 마라톤 회의에서 남북 간 논의 사항과 합의 사항은 무엇일까요? 끝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첨예하게 대치해오던 남북 군사당국이 장성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봉남 공부는 절대로 역풍이 되지 말자. 이 남북의 군사당국이 협력하고 합치해서 아마 이 좋은 그런 결과를 충분히 한반도 해빙 무드가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지게 될까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방 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하정렬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습니다. 먼저 이번 회담 딱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하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향한 초석을 놓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절반의 성공이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조한범 박사님도 말씀해 주세요. 예, 뭐 비슷한 하장군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파격적인 남북 관계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통일각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가 네. 됐는데 그게 이제 군사, 체육, 적시조 회담 3개입니다. 근데 사실 제일 먼저 열린 게 군사회담. 네. 제일 민감하거든요. 과거 같으면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이 부분을 예. 시작했고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북한의 흐름을 보면 남북관계 적극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군사적인 분야에서 일단 파격적으로 물꼬를 예. 트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 같은데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도 나왔지만은 역시 여러 정말 디테일의 악마도 숨어 있는 네. 그런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예. 봉 박사님 말씀해 주세요. 연극 제목에 이런 말이 있죠. 끝이 좋아야지 모든 것이 좋다. 네. 저는 속도보다 결과가 중요한 긴 프로세스의 시작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 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이 8번째고요. 예, 10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예, 예.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많은 기대를 갖고 봤을 때인데요. 저는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이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남북 간에 그동안에 이제 10년 이상을 이제 단절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갈등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갈등을 봉합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 우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판문점 선언을 저희들이 구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장성급 회담이 열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초의 판문점 선언에는 지난 5월에 열도록 합의가 돼 있었어요. 네. 공동선언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 한 달여 이제 지난 후에 지금 이제 열리게 됐는데 어떻든 그동안의 갈등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회담이 될 수 있겠다. 네. 또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상생하면서 네. 협력하는 그런 회담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7년 12월 이후에 해수로는 11년 만에 열린 겁니다. 예, 네, 예. 시작이 이제 일단 좋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요, 조 박사님, 처음에 회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았는데 이제 막판에 좀 어색한 모양새로 끝을 맺었습니다. 남측 대표단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오니까 아마 한물도 알아본 것 같습니다. 정말 남측 대표단을 오래간만에 만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가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군대가 사실은 모범 전투 한번 좀 치러보자고 했던 건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남북 간의 어떤 생각을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서로 간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맞았다라고 할 텐데요. 자, 어떻습니까? 최근에 북한의 행동을 보면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이 방남단이죠. 김여정 일행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나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령적인 조치를 지시를 했고요. 네. 또 우리 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이 방북을 했을 때도 직후에 또 강령적인 조치, 남북관계 개선을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치 문화에서 최고 지도자가 강령적으로 지시했다는 얘기니까 헌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명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신뢰를 어기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규범이나 합의를 깨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뢰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북측 그 단장의 말에 의하면 모범 전투를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네. 왜 이렇게 협조가 없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모범 전투는 그동안 불량 학생이 끊임없이 자기 행동을 교정을 하고 모범생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그때부터 모범생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모범생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선 신뢰를 구축해야만 나중에 북한이 원하는 파격, 제가 보기엔 12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아직 군사적인 신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을 한 건 맞죠. 네.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은 나쁘다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도 변화된 현실, 자신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네. 각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번에 우리 군 대표단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걸 뭐 당장 합의할 수는 없는 거고, 따라서 향후에도 지난하더라도 선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개선 의지가 좋다. 선 신뢰 구축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니죠? 큰 문제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북한 측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군이 보도를 안 한 네. 그 논의된 사항 중에 아마 파격적인 제의를 했던 것 같아요. 몇 예. 가지. 그럼 거기에 우리가 파격적인 조치를 줘야 되는데 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전략적 판단이 아직 안 쓴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인 것 같고 네. 그러나 결국 도출된 합의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뭐 꽤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추가적으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우리 이제 조 연구관님 말씀이 이제 정확히 다 맞으시고요. 이제 원래 회담 절차가 실무회담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합의한 사항을 가지고 장성급 이제 군사회담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장관급 회담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예.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 회담은 좀 성격상 장성급 회담을 지금 먼저 하는 그러한 지금 과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회담에서 합의 안 된 사항들까지도 지금 전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금 회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예.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 측의 의도도 우리가 파악을 했고 네. 우리가 가는 방향도 우리가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속도 조절 필요하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 네, 예. 알겠습니다. 봉 박사님, 이번 회담은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에 대한 합의 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상호 이제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일체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그런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서 이번에 이제 군사 분야에서 장성급 이제 회담을 가진 것이죠. 네. 겉보기에는 이제 12시간 회의를 하고 왜 결과가 이렇게 간략하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가시적인 결과라고 한다면은 이제 서해와 동해에서 군 통신선을 복구하는 것 정도가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조한범 박사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북측 수석 대표였던 안익산 이제 장군은 우리 시작은 사실 모범 전투 한번 치러보려고 했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귀측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준비를 잘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이런 굉장히 섭섭하고 또 이런 답답한 심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조 박사님과 똑같이 이것이 꼭
부정적인 사인으로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긍정적인 사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대표단이 제일 중시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안위거든요. 네. 저희가 뭐 북측 대표단이 어떤 파격적인 그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속도를 강조한다 그래서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호응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북한이 어떤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즉 가격이 맞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안 했다면은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군사 이제 긴장 완화 조치, 신뢰 구축 조치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큰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의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과 이제 페이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제 스포츠 교류도 있고 예. 문화 교류 또 인도주의적인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가는 즉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어떻게 이런 군사적인 조치가 적절하게 예. 반영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이렇게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출발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덧붙일 거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번 합의는 뭐 괜찮은 합의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원래 군사적 관점에서 이건 군비 통제입니다. 네. 군비 통제에서 운용적 군비 통제, 즉 적대국 간의 군사적 태세를 공격행해서 완화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제 군축까지 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한국 전쟁에 대한 종전 선언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운용적 군비 통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적어도 종전 선언에 임박한 시점 네. 내지는 직후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런 운용적 군비 통제를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금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부분 아주 파격적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합의를 한 거죠. 예. 그리고 합의한 서해 군 통신선의 그 완벽한 복원도 이제 북한도 여기 열점지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언제든 일촉즉발인데 이 정도면 초기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적으로는 만족할 만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향후에 진행돼 나간다 그러면은 네. 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신뢰 구축 처음 시작 좋았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열려서일까요? 할 얘기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12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했다는데 회담 결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합의 사항인 동해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했는데요. 어떤 의미일지요? 네,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 신뢰 구축을 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첫 출발선에 지금 서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통신선은 바로 이 소통을 시작하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 통신선이 가지는 의미는 우발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충돌이 생겼을 때 그걸 바로 상호 간의 의도를 확인하는 예.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충돌을 잠재울 수 있는 네. 그런 수단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우리 통신선의 역사를 보면 2002년도에 최초의 이제 서해 지역의 3개 통신망이 이제 깔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이제 동해에 이제 3개선이 이제 설치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서해 우발 충돌을 위한 또 추가적인 3개망을 해서 총 9개 망이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동해 지역 통신망은 우리 화재 때문에 다 불타가지고 무능화 됐고, 그 다음에 서해 우발 충돌을 위한 통신망은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이제 남북 갈등이 심화됐을 때 북한이 그걸 걷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을 못하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통신선을 복원한다 하는 그 의미는 이와 같이 이제 소실된 혹은 이제 회수된 그런 통신망을 이제 다시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 이제 광 케이블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이제 동선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지금 UN 제재에 지금 매여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네. 그래서 유엔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했는데 이와 같은 광 케이블이나 동선을 우리가 제공해도 되겠느냐 네. 하는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통신선이 설치됨으로 해서 남북 군사적인 우발 충돌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 통신선 완전 복구 실제 언제 가능하고요? 복구됐을 때 기대 효과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유무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함정 간 무선 주파수로 이미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호출부하고 한라산 백두산으로. 네. 그는 무선 주파수 대역만 재개하면 되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하 장관님 말씀대로 동해지구는 이 망 자체가 망실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예. 그러나 이 케이블 매설 작업이 그렇게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년 중반 하반기 3, 4분기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예. 서해지구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재개가 될 수 있죠. 특히 함정간, 왜냐하면 특히 이제 서해 NLL 부근이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분쟁 수역이기 때문에 네. 이 함정간의 무선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어떤 그 통신망의 확보는 좀 시급하고 네.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예. 우리도 이거는 지금 이 통신망의 복원은 가장 초기적인 군사적 실내 구축 조치고 그건 뭐 유엔 제재나 여기에 뭐 사실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다만 이제 하 장관님 말씀대로 북측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 우리 즉 자재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기술적으로 혹은 뭐 정치적으로 극복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군 통신망이 복원이 되면 이제 사실은 지금 뭐 핸드마이크로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상황은 해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군 통신선을 통해 서로 전통문을 통해서 예.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났던 뭐 안익산 중장이 말했던 뭐 그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어색한 회담은 이제 연출이 좀 덜 네. 되겠죠. 소통 가능해질 것이고 또 우발적 충돌 방지 그런 기대 효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서해 해상 충돌 방지를 담은 2004년 장성급 회담 합의 내용 철저한 이행도 이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DM 지역 일대에서 상호 선전 활동, 그다음에 방송 활동을 중지하자 하는 이제 그것을 담고 있고요. 그건 이거 이미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 했잖아요. 5월 1일 날 네. 이제 구현을 다시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서해 지역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 통신망도 상선 통신망도 함께 활용하자. 네. 그러니까 군 통신망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상선 통신망도 함께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군 통신망의 복원에 대해서는 이제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제 상선 통신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본 박사님, 그런데 예. 말입니다. 매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역시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 대한 남북 간의 이해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요? 근본적인 차이는 이제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은 NLL 북방 한계에서는 이제 정전 협정의 차원 그리고 한국 전쟁의 이제 정전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NLL 북방 한계에서는 국경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NLL은 일반적인 이런 평시 상태에서 북한과 남한 정부에서 합의한 선도 아닙니다. 육지에는 저희가 이제 군사 분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상에는 북방 한계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거는 군사적인 선입니다. 네. 한국 전쟁 때 이제 정전을 하면서 우리 측이 이제 결정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북방으로 여기까지만 올라가겠다. 그래서 북방 한계선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북한이 결정을 했다면 남방 한계선이었겠죠. 이것은 우리가 북한 측에 어떤 이제 해상 제공권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을 때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실내 구축과 정전을 위해서 군사적인 선이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982년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이런 연평도라든지 섬은 이제 3해리 정도만 가지고 나머지는 새로 그어야 된다. 아니면 그 중간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전쟁의 산물이고 군사적인 라인을
에다가 이제 평시에 적용하는 국제법, 해양국제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앞뒤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꾼다면은 이제 육지에서는 이제 DMZ가 없어지겠죠. 예. 마찬가지로 해상에서도 이 NLL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 단계까지 완료가 되기 전에는 이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정전의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기득권 보장입니다. 정전을 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양측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토 존중입니다. 그 서로 총을 겨누던 것을 잠시 멈췄을 때 그어졌던 그 점유하고 있는 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정전협정이 아직 평화협정으로 대체가 안 됐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NLL은 북한이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선이 서해 해상 경비 개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선에 의해서 마찰도 생기고 특히 우리 어민의 피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어떻게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민의 피해가 상당하지만 그 어민의 피해의 주된 원인 제공은 북한 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연합훈련을 할 때 북측에서 군사행동을 했기 때문에 긴장이 높아진 것이거든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군부라든지 정부가 서해에서 어떤 긴장 고조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일부러 취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 항상 북측에 대한 이런 호전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게 뭐 연평도 충돌이라든지 이제 서해 교전이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측에서 진정으로 서해에서의 어떤 평화 수역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긴장 완화를 원한다면은 북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더 많습니다. 네. 그런 신뢰 구축 조치를 북측에서 먼저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그 국방부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호응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이제 마치 이제 그 우리나라 민간 어선들의 이제 활동이 이런 NLL의 지위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논리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국제법적 관리 또는 제재는 어려운가요? 국제법적 관리는 정전협정에서 모든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네. 것이죠. 1954년도에 합의했던 어떤 상태로 유지해서 이런 한국전쟁을 종국적으로 끝낼 것인가. 그 끝내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양측에서 이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할 것인가는 정전협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북측이 지키기만 하면 네.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NLL 일대 평화 수역 조성에 기대를 많이 걸었었는데요. 합의점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과 앞으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까요? 네, 조 박사님. 이게 1954년 이후로 유효 해양 영토로 그냥 네. 그 설정이 돼버렸어요. 굳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북한이 말하는 대로 다시 글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글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가 구축이 돼서 완전히 적대관계를 해소해야만 이걸 다시 글 수 있는 거예요. 네. 만일 이 상태에서 만일에 우리가 양보를 하게 되면 우리 군의 안보 전략에 심각한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말이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가 꽃게 그 황금어장이고 사실 우리 어민들이 수역을 나가려고 그러면 첨수리 그 고속정들이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전진 배치해서 이걸 다 막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북한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우리 역시 어떤 분쟁이나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의 NLL 자체를 다시 재설정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NLL이 있는 상태에서 예. 만일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라고 그러면은 NLL을 인정한 상태에서 공유 수역, 공유 이용 뭐 이런 합의는 할 수 있지만 네.
그 선을 다시 긋자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예.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예, 예. 시범적으로 비무장을 하자고 북한이 제안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정전협정을 어기고 도발하고 무장을 시작한 북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이거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수용해야 될지 좀 걱정도 됩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북한이 기습적인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DM 짓을 이제 평화지대화 하자 이렇게 지금 이제 공동 선언에 이번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은 되고요. 단지 그 지역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남북 대화의 접촉점이고 어떻게 또 보면 또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지점이고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해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제 자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야 될 그런 네. 지점인데 그 지점부터 비무장하자 하는 것은 저는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우선 판단은 됩니다. 예. 단지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지역은 우선 JSA라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 비무장하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의 의도는 유엔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저는 의구심을 우선 갖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무장이 된 경우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976년도까지는 장교들만 권총을 차고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병사들은 다 비무장화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미루나무 사건이라고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예. 있고 우리 군인들도 알고 있겠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이제 미군 장교 포함해서 이제 2명이 죽고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추가적인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무장을 시작을 해서 이제 현재까지 와 있는데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비무장화 이제 하게 되면 우선 북한의 그런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우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무장화 할 때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시켜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유엔사를 우선 안심시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추가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 박사님, 예. 현재 DMZ가 비무장지대라는 이 말 사실은 무색할 정도로 정말 무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사 대치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가장 조밀한 군사적 대치 지역이잖아요, 비무장지대가. 지금 거의 대략 한 최대 200여 개, 한 180에서 200여 개 남북, 북한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네. GP가 설치되어 있고요. 남북 2km씩 뒤로 후방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철책선은 MDL 군사분계선은 없어요. 예. 거기 아무나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냥 말뚝만 몇 미터 간격으로 200m인가요? 간격으로 지금 한 2천여 개 정도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 말뚝만인데는 충돌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양측 무장을 2km씩 뒤로 밀린 거거든요. 네. 그럼 4km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기술적으로 4km를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짧은 데는 1, 2km밖에 안 돼요. 짧은 데는. 근데 여기에 중무장한 병력들, 북한 같은 경우는 중화기까지, 대구경 포까지 드러났거든요. 네. 근데 정전협정에 보면 무장 병력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MP라고 써 있잖아요. 민정경찰이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경찰입니다. 군인이지만. 그 다음에 무장은 정전협정 영문에 라이플이라고 돼 있어요. 라이플은 자동이 아니라 단발 소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발 소총이나 혹은 권총, 사실상 권총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다 자동 소총이니까. 이상의 무장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근데 북한 측은 쉽게 말하면 이 철책선을 안으로 다 당겼죠. 네. 거의 MDL 인근까지 당긴 상태고 그 짧은 지역에도 각종 중화기를 밀집시켜 놓은 거죠. 그럼으로써 선제적인 군사 조치를 취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언론에 안 나왔다 뿐이지 수없이 많은 그 보도 안 된 군사적 충돌이 그 DMZ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는 시점이고 많은 또 남북 양측의 젊은이들이 희생된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 의미대로 문 대통령께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그렇게 평화지대화를 지금
약속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하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이 후방 철책선을 안쪽으로 전진 추진해 놓은 상태고, 그럼 사실 만일에 동일한 범위로 지금 병력을 후방으로 지금 후퇴시킨다고 그러면 네. 북한이 훨씬 전진 배치된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해결될 난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자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닌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적 군비 통제 개념을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것이 가능한 군사적 실력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DMZ의 평화지대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요. 북한군이 현재 비무장지대 안으로 1 내지 1.5km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피를 철책 바깥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할 경우 우리 군만 DMZ에서 완전히 나가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이것을 노린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본 박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조원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군비 통제란 것은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군비 통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신뢰 구축을 중간 단계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제거해서 네. 평화의 상태로 이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북한군은 계속 비무장지대 안으로 전진 배치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네. 오히려 이제 한반도에서의 가장 첨예한 조밀한 이런 군사 긴장 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장성급 회담을 한다 그래도 사실은 그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제 북한 정권의 진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얽혀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고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의 완화를 원한다면은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정전협정을 얼마나 다시 준수하는가. 정전협정을 진지하고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지 정전협정을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2013년에 당시 정찰 총국장이었던 이제 김영철 국장이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건 여러 가지 도발 사태들, 목함 지뢰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건설에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사인을 보이기 전까지는 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중요한 것은 정말 비무장지대가 양쪽에 동등한 원리가 적용이 돼서 비무장지대가 되는 네. 한국군만 비무장지대를 완전히 비무장화하고 2km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비슷한 정도의 군 이제 배치 상황을 변화시키는 예. 그런 조치가 상응돼야지 진정으로 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 구축 그리고 투명성이 검증돼야 된다. 이렇게 좀 더 정리를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 예. 측에서 협상하는 쪽은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왜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네.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전문가 두 분께서 잘 이야기하셨지만 신뢰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지가 많이 남아 예. 있거든요. 과거 전력도 있고. 그렇다면 먼저 실질적인 그리고 검증 가능한 그런 행동을 보여라 이렇게 예.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이제 논리겠죠. 예. 원장님, 그래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요거는 판문점 선언에서 네.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합의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 방안을 네. 이제 이행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네. 이게 잘 진행된다면 네. 어떠한 기대 효과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잘 진행된다면 하고 이제 전제 네. 조건을 이제 내걸으셨는데, 저도 이제 잘 진행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잘 진행돼서 이제 비무장화 한다면 이제 그거는 한반도 평화 체제가 완전히 정착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방금 두 이제 박사님들이 이야기하셨듯이 그곳이 이제 정전협정이 이제 준수가 완전히 되고 이제 정전협정이 이제 평화협정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점이 되리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요. 네. 그 이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남북 간의 이 DMZ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네. 이제 관리하고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관광지도 우리가 조성할 수 있고 또 국제적인 시설을 그쪽에 유치할 수도 있고 또 남북 간에 거기에 공원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조금 전에 군비 통제 문제들을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시설, 그 다음에 무기, 네. 그 다음에 인원, 그 다음에 장비까지를 어떻게 앞으로 철수하고 그것들을 평화적으로 후방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네. 이런 사항들이 선제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사실은 이거는 남북 간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 단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운영적 군비 통정이라는 개념은 군사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군사력의 운용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과연 그동안 북한이 수없이 많은 도발을 해왔고 사실 지금 가시적인 군사적 실력 구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한반도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핵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냥 한다고 약속만 한 거지.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종전선언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파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행동을 옮기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가시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이 신뢰할 만하고 군사적 대치 상황을 구조적으로 전환시켰다라고 판단이 설 때 우리도 전략적인 어떤 군비 통제를 전환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은 그냥 내가 앞으로 잘할 거니까 내 말을 믿고 군비 통제를 파격적으로 하자라는 건데 안보에는 만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한 신뢰 구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이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적 조치를 취한 다음에 우리 보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그러면은 우리 안보는 사실 굉장히 취약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단계적으로 북한의 의혹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단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확인해가면서 해야 될 조치라고 예. 봅니다. 단계적으로 또 검증해가면서 정말 행동을 옮기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보면서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 남북 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요.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됐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 박사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벌써 교환이 되었고 네. 가시적인 조치가 벌써 취해지고 있습니다. 제일 뭐 중요한 조치라고 한다면은 저기 한미 연합훈련의 네. 유예라든지 이제 중단 이런 큰 선물을 선제적인 조치를 이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게 던졌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런 신뢰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한범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남북 간의 군비 통제라든지 긴장 완화 조치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신뢰 구축 조치의 가장 중요한 종착역은 무엇인가? 그게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긴장 완화 조치를 이제 재래식 무기 통제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교류, 경제 협력 차원에서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북한에 대해서 신뢰의 기회를 준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의 진정성을 인정해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안보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고 서로 주고받고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때 진정한 이제 신뢰 구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안전 보장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남북 간의 군사 회담에서 북한의 해안포 그리고 장사정포 문제도 논의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조금 네.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만 지금 먼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나 우리 장병들이 걱정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북한도 사실은 선제적인 조치를 한 크게 세 가지를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핵실험했던 장소 그걸 이제 다 이제 이번에 폭발을 시켰고 이제 두 번째는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안겠다 해서 선언을 하고 네. 지금 이제 발사를 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을 준 게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장을 우리 폐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지금 이제 북한도 선제적인 조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으로 움직였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CBID,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그런 조치들은 앞으로 협상을 진행해 가면서 이제 서로 조건을 나눠 가면서 네.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군사적인 훈련을 중단하는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또 장병들이 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잠정적인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을 앞으로 보면서 북한 저 약속을 안 지키면 이건 언제나 재개하겠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중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단한 조치를 북한이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본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장사정포 또 해안포 위협 이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이번 그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논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실제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겁니까? 이제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이 전방 배치된 포병 전력이 크게 보면 이제 두 종류입니다. 네. 뭐 다양하지만 주력은 170mm 그 장사포 말씀하신 그다음에 240mm 방사포거든요. 그게 한 200문 정도 됩니까? 몇 개 돼 더 있습니까? 됩니다. 더 됩니까? 170mm 같은 경우는 한 300문 정도 네. 전진 배치된 최대죠. 정확한 수는 우리도 알기 어렵죠. 네. 그다음에 사거리가 170mm는 54km 이상. 그다음에 240mm는 한 60km 되거든요. 네. 그러면 수도권 전 지역인데 방사포는 다연장이에요. 예. 근데 만일에 이 무기 체계가 동시에 만일에 그 발사된다 그러면 사실 무차별적인 수도권의 살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두 무기 체계는 정밀 무기는 아니에요. 네. 엄밀히 보면은 군사적인 거점에 대한 정밀 타격은 힘들지만 문제는 이게 민간인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어떤 살상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군사적으로는 좀 취약해요. 왜냐하면 170mm 이 자주포는 상부 장갑이 없어요. 그다음에 자동화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항공전력이 클러스터 집속탄을 터뜨린다 그러면 사실은 이 170mm 그 포병 전력은 괴멸되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인 보호, 왜냐하면 일산이나 수도권 북부만 하더라도 지금 대규모 민원들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본다 그러면은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 평화의 근본적인 위협이 되는 세력들이다. 예. 물론 국민들이 걱정하시겠지만 우리 측은 뭐 대응 어떤 체제들은 구축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먼저 기습적인 공격을 한다 그러면 민간인 피해가 이게 초기에는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역을 만드는 걸 좀 급선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카드를 좀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이제 군비 통제 문제까지를 논의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번에 장사정포에 관한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돼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하나의 우리의 제안으로서 던져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은 지난하다 이렇게 이제 네.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그 DMZ의 평화지대와 그 일환으로서 이제 장사정포의 문제는 맨 나중에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북한이 장사정포 진지를 준비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를 네. 했어요. 그게 다 동굴 진지화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발사할 때만 나와서 한 10분 동안 활동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동굴 진지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것을 후방으로 철수하면 그런 진지들이 없기 때문에 예. 아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꺼리는 그런 카드가 될 것이다. 우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이 DMZ의 평화지대화를 포함해서 남북 간의 이제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갈 때 과연 이 DMZ에 배치된 병력뿐만이 아니라 전방으로 추진 배치된
네. 북한의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중에서 포병 전력은 어떻게 우리가 네. 해결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제 아마 북한에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비용을 너희가 대라, 우리 후방으로 철수하마, 네.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예측해서 필요한 조치들도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검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판단해 보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발걸음도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해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참 예. 많습니다. 네, 남북 교류 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조 박사님 어떤 얘기를 오갔습니까? 저 부분이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3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통신, 통행, 통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다 군과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하지만 지금 김정일 사망한 이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공단은 사실은 북쪽 그 전방 사단들을 다 후방으로 배치했거든요. 네. 투퇴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3통 문제, 통신, 통행, 통관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어떠한 그 MDL 또 DMZ 인근에서의 남북 교류 협력 추진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사례도 있죠. 금강산 관광 개척할 때, 또 개성공단 사업 개척할 때 이미 여러 사례가 있고, 뭐 철도 도로 다 연결했으니까요. 네. 아마 그 부분에 준해서 아마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논의들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번 회담에서도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지난 19일 공식 발표됐습니다. 한미가 8월 시실 예정이었던 울지 프리덤 가디안 이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가는 하나의 첫 단계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네. 미국의 이제 입장에서는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에 우리가 대응 조치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유의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훈련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 그래서 훈련 중단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제 조건은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고요. 한미 동맹은 돈의 가치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이제 이 훈련은 잠정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시라도 재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전제 조건으로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또 이제 다음에 다가오는 내년의 훈련들은 이제 유예를 했다는 것은 하시라도 유예한 훈련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예.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병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이게 북한을 우리 의도대로 평화의 길로 가는데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예, 우리가 예. 지금 어떤 행동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조 박사님. 지금 북한 비핵화가 사실 핵심적인 예. 과제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뭐 군사훈련 뭐 중단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표현했는데 뭐 가능한 선택지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치밀한 준비나 배려는 없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군과 한국 정부를 배려하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으면 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 훈련 성격은 지속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고 네. 이게 미국의 기류였고 매티스 장관도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나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입장을 변화시킬 그런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중단해 버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사실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국방부가 이번에 유예한다. 이 표현이 적절한 거거든요. 언제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매티스 장관하고 전화 통화해서 이 얘기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게 논의가 그렇죠. 된 거지. 순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 네. 이전에 만일에 한미 국방장관이 논의했고 우리 정부 입장을 정리했고 그러면은 상당히 부드러웠겠죠. 네.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게임이라는 표현을 지금 군사훈련을 중단을 쓰는데 워게임은 사실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도상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미의 군사연습이 지금 이제 통상훈련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건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3대 훈련이죠. UFG, 키리졸브, FE 훈련 세 가지인데 이게 사실 평시보다 지금 긴장 구도가 높아져 있어요. 그건 왜냐? 북한이 핵무력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응징하는 차원에서 군사훈련을 좀 고도화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정상화한다. 그 다음에 규모를 조정한다. 궁극적으로 유해할 수 있다. 이런 단계적인 표현을 썼다고 그러면 사실은 네. 충분히 우리 한미군에서도 충격이 덜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유연한 그런 네. 대응을 했으면 좋았다. 그러나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네. 수 있죠. 네, 부목사님도 의견 주세요. 예, 저도 그런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형식이라든지 타이밍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미국이 이제 G2다, 세계에서 두 패권 국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이 군사적인 우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 비교를 했을 때. 하지만 그런 국방비 지출이라든지 어떤 군비 체계를 제외하더라도 미국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우방국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은 미국과 비교할 때 뭐 한국이라든지 나토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우방 국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방력이란 것은 자국의 국방력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국방력 더하기 이런 안보 협력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군사훈련을 이제 달러 비용으로만 계산한다? 이렇다면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런 군사적 자산을 미국 스스로가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